57.5? 예, 잘 나왔네요. 28번 할 차례죠. 28번, 29번이 판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오늘.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작년에 안 배운 거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공개사법 시간 없고 하면 이런 거 좀 너무 어려운 거는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그 28번 이거는 좀 어려운데 판례인데 1번 판례 사건 번호 궁금하신 분만 찾아보세요. 1번에 대한 사건 번호가 2012-93 794 사건 번호입니다. 이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이 사건 번호 치면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1번은 경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내일 잔금 치를 날인데 그 전날 전세를 놓은 거예요, 세입자한테. 근데 그 전날 그 다음날 잔금 치르면서 또 은행 융자 받아 가지고 잔금 치렀어요. 자기 돈 10원도 없이 경매를 낙찰받은 거죠. 오히려 전세금 빼고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 낙찰가보다 더 비싸잖아요. 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매 넘어가보고를 내버려 둬버려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자기는 돈 다 뺐으니까. 그랬을 때 세입자는 그 뒤에 그 다음날 건저당 설정 넘게 한 은행에 은행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다고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언제 소유자가 돼? 돈 다 내는 순간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닌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한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면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는. 자, 이 내용인데 1번이 답인데요.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주식회사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갑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간다고요. 왜냐하면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돈 다 내야 소유자가 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으면 이 사건 번호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건 번호만 적어드리겠습니다. 2007-38908인데 반드시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수탁자나 또는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보호받아요. 그런데 1번처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면 보호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그 아직 경매에 지금 완전히 소유자도 아닌데 내일 돈 낸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입주할 때도 보면 전세 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잔금 치르겠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위험하죠. 잔금 치른다고 해놓고 안 치러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한정된다 이 말이 틀렸어요. 꼭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이게 뭐냐면 차임 등의 정액 제한 규정이 얼마예요? 5%밖에 못 올리잖아요. 20분의 1. 이건 임대차가 종료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도 되죠. 2년 계약하고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도 되잖아요. 그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정액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은 합의해도 5% 초과해서 못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합의하면 올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고요. 합의하면 올려도 된다. 5% 초과해서. 그러나 월차임 전환율은 합의해도 1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강행 규정인데 정액 청구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해서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만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지금 이 문제는 아직 제가 공부도 안 한 걸 문제 내놨잖아요. 4번. 근데 이게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면서도 국토부에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입법 예고한 거하고 달라질 수 있냐? 아니 확정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확정은 해놓고 공포만 안 하고 있어요. 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광역시에서 1억으로 바뀌었죠. 이제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그래서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 우선 면제 받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있잖아요. 세종, 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라고 했는데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둘 다 갖추고 있다고요.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그럼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하고 이제 전세권만 물건만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전세권이 더 불리하거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거든요. 그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이사를 가면. 다만 전세권은 계속 주장할 수 있죠. 답 28번에 1번입니다. 29번 옳은 것인데 1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 1,000까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6억인데 적용 안 된다 해서 X입니다. 6억 1,000까지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7년, 8년, 10년 장사하고 있어도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으면 묵시적갱신했기 때문에 또 1년 더 연장되는 거라고요. 그럼 중간에 10년 뭐 3개월 돼가지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당장 건물 빼라 이건 안 된다고요. 묵시적갱신됐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더 보장된다고요. 묵시적갱신된 날로부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성질을 갖는다.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간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한 거예요. 갱신 요구하면 1억이면 1년 지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1억 500밖에 못 올리죠. 1억 500만 원 이렇게 갱신 요구를 했는데 건물주가 그 1억 없던 걸 하고 2억에 다시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못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5%밖에.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걸로 보지 재계약은 원래 주택도 2년 살다 재계약할 때는 마음대로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잖아요. 2년 예를 들면 주택 2년 살고 재계약할 때 그 상가도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은 새로 이때까지 있던 거 다 없던 걸 하고 새로 계약서 쓰면은 그 계약에 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 하니까 그 계약 갱신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도 5%밖에 결론은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성질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 5%밖에 못 올린다. 재계약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판례입니다. 4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 폐업했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저도 거의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니까 저도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업은 폐업했는데 지금 중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업종 변경만 한 거예요. 종별 변경만. 뭐였냐면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 이런 거가 주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강의,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뭐 안 해도 되는데 강의만 하려면 이러더라고. 사업자 등록. 아니 너 세금 내고 하겠다는데 왜 뭐 하면 안 되냐 물으니까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디다 사업자 등록을 해놨냐면 우리 집에다 해놨어. 집에다. 그 집에서 강의하냐 하니까 아이 뭐 집에서도 하고 뭐 오라고 하면 가서 남의 집에 가서도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한다니까.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거는 중개사무소는 집에서 안 돼. 왜냐하면 건축법상 그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이종근린 생활시설이나 일종근생 이런 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개업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하는데 뭐 집에서 컨설팅 해줄 수도 있잖아. 손님 어디 뭐 투자하면 좋다 이런 거. 그 지금 저는 집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중개업 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 중개업 할 때 그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또 업종만 변경해가지고 추가로 중개사무소 하겠다고 추가로 더 넣으면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 변경만 하면 된다고요. 내나 번호는 그대로 하고. 그래도 그렇게 설령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죠. 그 쉽게 말하면 그게 주택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가도 마찬가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다시 개업을 하면 다시 개업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5번 2기가 아니라 3개의 차액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2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옳은 것은 답은 4번인데 1번은 이게 말로 하면 쉬운데 이게 사례 중심으로 하니까 어렵죠. 29번의 답 2번 2번이죠. 29번은 30번의 답은 4번. 1번은 이게 뭐냐면 사무소 옮기고 나면 10일 이내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쉬운데 지금 사례 중심이니까 어렵잖아요. A군이 아니라 A군에서 B군으로 옮겼으니까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B군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X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죠. 이건 관할구역 밖이기 때문에 재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사무소를 옮기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고 돼 있죠. 말로 하면. 근데 사례 중심인데 여기서는 지금 세 건 다 송부하는 게 아니고 맨 먼저 위반하는 건 송부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소 이전을 언제 했어요? 2018년 5월 16일 날 이전했죠. 근데 지금 최고 먼저 위반한 게 언제예요? 2017년 2월 27일이면 아직 1년 넘었잖아요. 이거 1년 넘었으니까 1년 넘은 건 송부 안 한다고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만 송부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송부한다. 업무정 가태료 1건, 업무정지 2건, 3개 다 송부한다. 틀렸죠? 맨 먼저 받은 가태료는 송부 안 하죠. 1년 넘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만약에 그 지금 뭐예요? 확인 설명 위반을 언제 했어요? 5월 8일 날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소는 5월 16일 날 옮겼죠? 옮기기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겼다면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하죠? 그래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잖아요. 답이 4번입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이전 전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전 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답 4번이고요.
5번은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이내에 맨 먼저 위반한 거는 빼내야 되니까 2017년 9월 23일 업무 정지 받은 거, 2018년 3월 21일 업무 정지 받은 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플러스 뭡니까 지금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죠? 이런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예요. 업무 정지 사유죠? 맨 마지막에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만약에 업무 정지라면 절대적 취소 맞죠? 답 4번입니다. 4번. 31번 답 3번입니다. 3번. 자, 1번은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 10%,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되고요. 2번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때에만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2등 하면 1등 한 사람이 또한 돈 다 낼 때까지는 안 돌려준다고요. 보증금을. 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보증금만 건 상태에서 잔금 안 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번 임차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안 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1등 한 사람이 돈 다 낼 때까지 2등 한 사람 보증금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답 5번입니다. 자, 1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요. 다른 점이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3번에 직무교육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4번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 두 개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거. 5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구체적 기준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33번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대권, 금세, 실수. 130페이지에 있나요? 서브노트 130페이지. 131에 있죠? 130에서 131에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거는 서식을 봐야 돼. 답은 5번인데 그 4번이 헷갈리죠. 건물주택 공시가격인데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 없잖아요. 그 토지 같은 거는 이걸 공시 가격 안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기재사항 서식에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건물주택 공시가격이 4가지 서식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해당 사항 없으면 적으면 되겠죠. 확인설명서 적을 때. 어쨌든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4개 서식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6가지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건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되죠. 서식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이 건물주택 공시가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래 예정금액에 들어가요. 거래 예정금액에 개별 공시지가, 주택 건물 공시가격 이렇게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한번 기본서에 있는 서식을 찾아서 한 번 더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34번 틀린 것은 답 4번이고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대로 있습니다.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4번 제출 안 하잖아요.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인 고용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따라서 답 4번이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등록증,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34번의 답 4번입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고요. 1번은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하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격만 취소합니다. 55번에 2번에 보면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3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번 부정한 망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에 있나요? 6번에 있죠. 5번이 암기 프린트 55번에 7번에 있잖아요.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55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답 5번입니다. 36번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노미 200제곱미터,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066, 공업 660, 녹차 T 100, 100제곱미터, 미지정, 미식축구 90제곱미터, 미간직은 없어졌죠? 90제곱미터, 기농한, 임백천,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죠? 임야 1000. 따라서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고요. 답 5번입니다. 맞는 것. 미지정 지역은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36번에 5번입니다. 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37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수법인에 대해서 지역농협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번 같은 건 중요해요. 특수법인도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1번처럼 보정설정, 인장 등록은 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나머지는 예외 없이 다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인장 등록은 해야 됩니다.
다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일반 중개법인은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1번, 2번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는 중개 외에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역농협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업무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일반 중개법인과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특정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 중개법인은 법정중개사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틀린 게 4번이고요. 38번. 답 2번입니다. 2번. 비업 하나만 틀렸습니다. 비업. 비업 하나만 틀렸습니다. 비업 가족 자연장지가 종전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였는데 지금은 미리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고요. 니기역, 니언디귿,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은 불태워서 장사하는 거고요. 개장은 이장하는 건데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은. 그 다음에 리얼,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라는 말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분묘는 10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라고 용어정에 나와 있습니다.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맞습니다. 미음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하입니다. 근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런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이하하고 미만하고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겠죠. 어쨌든 시험에는 혹시나 아직까지 지금 미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말 안 했잖아요. 지금 신선하고 처음 들어보는 건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그런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문제를 다 쉬운 것만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문제를.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거 몇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이 답이라고. 비업은 가족자연장지, 종중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형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면 최장 60년이고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38번에 2번이고요. 39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4번. 39번에 4번. 39번에 답 4번입니다. 1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에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다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전부 다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 명의신탁 등은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번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5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를 변제한다는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4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번이 수탁자가 있고 받을 숫자, 등기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탁자, 맡기는 사람입니다. 신탁자.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원칙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있다면 매도인이 팔았으면 원칙은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무효인데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요. 이거하고 다른 게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잖아요. 제3자의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하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지만 여기에는 요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유효하다고요.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돼요? 보통 갑을 이걸 매도인을 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을 병은 정하기 나름이죠. 만약에 이게 유효가 아니라 악이어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는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냐고요? 병을 갑 중에서. 답은 병이죠.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등기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무효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겠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그래서 39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출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고요.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X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주지사, 종목 5개인데 소재지 집은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소재지, 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정정 다 안 되죠?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터 14번, 답 2번입니다. 소재지, 집은 정정 안 됩니다. 소재지가 바뀌었다면, 집원이 바뀌었다면 이거 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약한 거 해지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로서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몇 년이에요? 2년 이상 유경험자죠.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강사로 확보해야 됩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은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 5번 여기서 심의위원회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면 공제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반드시 틀린 거 왜 틀리는지를 한 번 더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틀린 건 안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주에 나오면 또 틀릴 수 있어요.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